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장 갈수록 양시장의 하락폭이 깊어지거나 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내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후장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장 막판 시장은 또 다시 반전의 무대를 쓸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마켓 A컷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켓 A컷 저희가 선정한 장면은요. 삼성이 8년 만에 2조가 넘는 메가딜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와 관련된 장면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 ZF사의 CEO와 그리고 하만 이사회 의장, 하만 CEO가 셋이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삼성이 독일의 전장 업체를 품으면서 삼성의 생태계가 더욱더 공고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이요 8년 만에 최대 전장 M&A를 선택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삼성이 선택한 그 전장 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M&A가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수 주체는요. 삼성전자가 품은 하만에서 인수를 했고요. 인수 대상은 독일의 ZF사 안에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억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내년 내에 지금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사업 지원실이 출범한 이후에 첫 조 단위의 메가딜이 이번에 형성이 된 건데 여러 가지 사업군 가운데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삼성과 그 하만이 공동적으로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인 레디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디지털 콕핏은요. 지금 디스플레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거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한 것을 뜻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앞쪽의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고요. 보조석에 앉아있는 사람 역시나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엔터라던가 아니면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별개로 운영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이 자율주행 시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 모든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기술인데요. 먼저 눈처럼 보는 역할을 하는 인식 기술, 그리고 생각하는 판단 기술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제어 기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게 된다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긴급적으로 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차선을 이탈했을 때 차로를 유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자동으로 주차를 하는 그러한 기술 등이 대표적인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 자율주행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레벨 0이나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굳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데 레벨 2만 가더라도 여러 개의 기술이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레벨 3와 4로 가게 된다면 더 고도화된 ADAS 그리고 중앙 제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요 ADAS가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ADAS가 무조건적으로 필수 가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삼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만과 ZF사의 합병이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줄까요? 이 회사가 우선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세계에서 굉장히 2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거고 이번에 인수한 것은 거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ZF사 같은 경우 전방 카메라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7,5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적용할 만큼 지금 여러 가지 협력 회사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글로벌 완성차 다수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역시나 하만에게서는 굉장히 이득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검증된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서 인수로 달라지는 점은 앞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디지털 콕핏이 하만이 지금 세계 1위라는 기술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ZF사의 ADS의 카메라 분야 1위의 기술력이 접목이 되면서 주행 보조라던가 차량 정보 그리고 엔터에 대한 기능까지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 시장이 하드웨어, 부품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 M&A가 성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사실 파이가 커야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가 422억 달러고요. 5년 뒤가 657억 달러 그리고 10년 뒤가 127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0년 만에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초기 단계고 그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함께 기술의 그 경쟁이 붙었을 때 초격차 전략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선점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선택을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 생태계 확장이 됐을 때 어떠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삼성이 생태계가 확장됐을 때 주요 M&A를 보게 된다면 하만이 2017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전장과 오디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하만을 인수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무려 9조가량의 인수 금액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24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국내 상장사이죠. 그 3,500억 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하면서 지금 사업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전장, 오디오, 로봇에다가 의료, 냉난방 공조, 헬스케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의 기술을 보게 된다면 홈투카 그리고 카투홈 이렇게 집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초연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삼성의 가전이 단순히 집에만 한정이 됐다면 이제는 차량으로 넘어가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띵스 그리고 AI 홈, 하만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이라는 생태계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초연결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오늘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게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고요. 퓨런티어도 오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 자율주행 카메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카메라 정렬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사이버 보안, 역시나 이 자동차라는 것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로 인한 모멘텀을 좀 주목을 받았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센서 인주 기술 기업인데 오늘 중소형 개별단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의 이렇게 생태계가 공고해질수록 삼성 그룹사들도 협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전기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어디까지 확장될지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삼성이 지금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털어내고 나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삼성이 탑티어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산타랠리의 첫날인 오늘 시장의 흐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 코스피 특히나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약세로 오후장 들어서 전환한 점 특히나 눈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의 경우에도 0.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4,1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산타랠리, 코스닥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앞서 내놓기도 했었는데 지수단으로 보자면 코스닥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91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저점이 913포인트였고요. 저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취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주항공 섹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발 악재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우주항공주 상승의 시작이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었던 만큼 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페이스X의 이 로켓 발사체 주변에 동물 보호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비츠론 엑스텍의 경우에는 17%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 반납하면서 1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VM 7%대 강세, 이노스페이스도 어제 하한가 터치하는 이후에 오늘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 16%가량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낙폭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구리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올해 초 9,000달러에서 출발했던 구리 가격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2,000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관련해서 구리 가격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LS의 경우에는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창도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0.9%대 강세, KBI 메탈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풍산의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관련 호재를 전해주면서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ESS 전용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의 CNGR이라는 그룹과 LFP 양극재 공장 관련해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지난 15일에 이사회 안건을 관련해서 승인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항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의 LFP 양극재 공장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점을 전했고요. 이 공장은 내년에 착공한 이후에 20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시작으로 양극재 생산 규모를 최대 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CNGR 그리고 자회사인 한국의 자회사인 피노와의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0.46% 탄력 보여주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삼성 SDI, 에코프로 BM은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린 PTS 살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우린 PTS는 로봇 관련 모멘텀을 아주 제대로 받아가는 모습인데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구동계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로봇의 핵심 기술 중에 두 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인 운동으로 바꿔주고요. 이러한 역할 덕분에 정밀 제어가 생명입니다. 가속기의 경우에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고 힘, 토크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에 따라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요 협력사들, 하드웨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그리고 있는 우린 PTS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향으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정밀 가속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K&I 시스템의 경우에도 유압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L은 센서와 레그 샤시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SP 시스템즈도 부품 이송, 겐트리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린 PTS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3,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즈도 오늘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15% 가까운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14,300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무백스도 흐름 좋습니다. 12%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휴립로봇까지 3에서 5%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체크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독일의 GF, 아이데스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호재가 관련주의 훈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 규모가 약 2조 6천억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2017년에 인수한 이후에 8년 만에 나타난 대형 전장 M&A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이데스 시장의 경우에는 올해 62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97조 4천억 원대, 35년에는 189조 3천억 원대까지 크게 불어나면서 2035년까지 연평균 12%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ADS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 찍었고요. 아우토크립트가 13%대, 퓨런티어도 10%대 급등세로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한라캐스트, SOS랩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8에서 9%대 상승세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께서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골라주신 종목은요. 바로 두산입니다. 네, SK 실트론 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도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이 이슈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두산은 왜 SK 실트론을 사려고 하고, 근데 SK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되는 SK 실트론을 팔려고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권에서 좀 그냥 오늘 소위 얘기해서 시초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이제 밀리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분들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은 이제 매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매각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해서 PRS라고 해서 프라이스 리턴 수합이죠.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려고 자금을 마련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호평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산이 그동안에 이제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사그러 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 담보로 9,477억을 자금을 조달을 한다. 이제 매각이란 단어는 사실 표현하기마다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매각이란 단어 완전히 잘못 표현된 단어죠. 이제 이 PRS가 무엇이냐면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죠. 파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일정 가격이 기준 가격이 있는데 돈을 갖고 다시 이제 찾아오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인데 그럼 은행권은 어떠한 이익이 있냐 하면 물론 이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특정 가격대에서 보통 PRS는 3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 프라이스 리턴 수합은 3년 동안 주가가 오르면 그거에 대한 해당분은 금융기관이 다 갖고 갑니다. 근데 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는 그 차액을 두산이 금융기관에 메꿔줘야 돼요. 그런 계약이 바로 이제 PRS라고 해서 프라이스 리턴 수합인데 이걸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SK 실트론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채무가 한 2조 원 정도 더 넘게 있으니까 두산은 한 2조 원 넘게만 조금 현금을 마련하면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두산의 자체적으로 현금도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은 지금 이제 완전 반도체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번에 SK 실트론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BG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얘기할 때 CCL 동박 적층막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완벽하게 어떤 그 반도체 기업으로 좀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그 SK는 왜 SK 실트론이 새 전후로 보통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새 후로도 뭐 잘 나올 때는 5천억, 조금 안 나올 때는 한 4천억 정도 나오는 정말 알짜 기업인데 이걸 왜 팔려고 할까요? 한간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어떤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니냐. 이번에 그 SK 최태원 회장 지분은 매각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29.4%가 갖고 있죠. SK가 갖고 있는 부분만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SK 최태원 회장 입장으로서는 뭐 사실 좋을 건 없죠.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10월 달이죠. 대법원에서 최태원 회장의 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때 SK 실트론 지분 가치가 7천억 조금 더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각이 돼서 얼마로 팔리는 게 확정이 되면 아마 2배 정도 아마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뭐 특유 재산이냐 아니냐 우리들은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SK 실트론이 어떤 실적에 영향을 줄 건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죠. 구미랑 미국의 이제 미시간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1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된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만 뭐 아직 도장은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관련주, 두산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선 하나 그어놨는데 노란색한 이 부분이 어디와 거의 90% 이상 흡사하냐면 엔비디아 흐름과 거의 90% 이상 흡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 SK 실트론 관련돼서 재료가 아니었더라도 두산 올랐을 거예요. 엔비디아 영향 받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그 주가 흐름을 추정을 하듯이 두산이 지금 현재 한 2달 정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거의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SK 실트론 인수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려온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오늘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연휴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엔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호재성 뉴스가 전해졌죠. 중국 CATL과 전해액 공급 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은 주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부분 CATL과 관련돼서 이 부분만 보면은 뭐 1조 5천억 원, 뭐 5년 동안이니까 1년에 3천억 원, 1년에 3천억 원이면은 엔캠의 지금 현재 매출과 맞먹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속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의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직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계약을 체결을 한 건 아니고 기사로만 나왔을 뿐이죠. 근데 어제 엔캠의 공시를 봤을 때 3개의 공시가 연속으로 딱딱딱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3개에 대한 공시를 타이틀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공시가 나왔습니다.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가 3개가 연달아서 한꺼번에 나왔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CATL의 5년간의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그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1년에 지금 엔캠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전 세계 배터리 1위인 CATL과 1조 5천억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시초가 17% 잡고 KRX 기준에서 지금 밀려서 8% 정도 수준이다. 거래량도 별로 안 나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무엇을 염려를 하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제 나왔던 공시 3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CATL이 엔캠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니네한테 1조 5천억 정도 전액 5년 동안 주문을 할 테니까 우리 자회사인 신다이라는 회사를 니네가 사라. 그 회사를 니네가 600억 정도에 사. 근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중국은행에 900억이 넘는 빚이 있어. 그거를 28년도까지 못 갚으면 니네가 대신 갚아라. 근데 니네도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니네 주식을 담보로 맡겨놔.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제 나온 3개의 공시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좀 그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CATL을 우리 자회사 사서 그 자회사에서 전액을 만들어. 그 다음에
600억 정도 인수를 해야 되는데 300억 정도를 처음에 이제 니네가 만들어야 돼. 그걸 내년 초까지 만들어야 돼. 300억을. 근데 엔캠이 그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금액 계약 300억이 지금 있을까요? 없죠. 지금 현재 엔캠의 현금상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조금 한 1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 입장에서는 플랜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굉장히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어려우니까 CATL과 1조 5천억 정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것으로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을 좀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긴 하면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차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우리 확실한 매출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 우리가 돈을 만드는 걸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내용만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긴 합니다만 어제 나온 공시를 살펴보면 엔캠 입장에서는 뭐 CATL을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엔캠을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거라도 하려면 니네 이 조건을 들어줘야 돼. 이걸 굉장히 좀 안 좋은 조건을 좀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직 도장은 안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 1조 5천억짜리 계약은 뉴스로 발표가 됐지 공시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시를 보고 사도 사실 늦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배터리가 불만 나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분리막이랑 전해액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배터리에서. 그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 당장 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결국 그 배터리의 끝이 전고체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분명히 전해액과 분리막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일단 좀 배터리 쪽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좀 많이 떨어졌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가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현재 6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호재가 정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욕구를 자극을 할 만한 큰 호재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거래량이 이 정도에 머물러지는 않겠죠. 이 정도 거래량은 11월 달에도 터졌던 거래량이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다 좋지는 않아요. 이제 뭐 단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엔캠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올 뉴스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가 된 1조 5천억짜리 계약 내용 말고 어제 나와 있는 공시 3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엔캠은 조금 지켜보는 전략을 뭐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공시 그리고 최근의 뉴스들을 잘 알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잘 이해해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캠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주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한데요. 선물 같은 종목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강원랜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보다도 내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잘 주는 강원랜드를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막 몇십 %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몇십 % 돼야지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원랜드가 현재 지금 자사주 작년 말 기준으로 6.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EPS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긍정적인 첫 번째 부분 그리고 26년도까지 1,000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또 신규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자사주, 배당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배당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 51% 상당히 높은 거죠. 벌은 돈의 51%를 주주들한테 나눠준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당 1,170원 정도. 24년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7%.
지금 은행 배당 이자율이 뭐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배당 수익률이고요. 총 주주 환원율 60%,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은 배당이랑 주가 상승률을 합해서 주주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을 거뒀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60%, 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은 뭐 사실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강원랜드 실적 보고 사야지 이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25년도까지 굉장히 큰 돈 대규모 자금 3조 원 정도를 들여서 어떤 카지노나 이런 리조트들을 리뉴얼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문체부가 이제 강원랜드 쪽에 이제 베팅 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 연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모멘텀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좀 약간 삼성전자는 뭐 최고치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최근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18,920원인데 19만 원 이하로 이제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정했는데 22,000원이다라고 하면 올해 고점보다 살짝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7,700원인데 17,700원은 바로 직전 저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을 잘 챙겨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꺾였다.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다.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로보택시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켓스워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1년 새 39% 급감했고 중국과 미국도 각각 8%, 9% 줄었다. 그럼에도 주가는 23일 장중 498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캐나코드의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4분기 판매 전망을 42만 7천 대로 낮췄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482달러에서 551달러로 높였다. 웨드부시 역시 로보틱스와 AI 전략이 테슬라를 2027년 3조 달러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며 매수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 투자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는 로보택시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300달러를 제시했다. 실적은 식었지만 AI가 테슬라의 미래를 다시 달구고 있다. 코스피가 5천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올릴 섹터와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고요.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계감이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파트너님? 뭐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네. 아직 조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타랠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계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를 데워줄 만한 종목들은 존재하니까 종목별로 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지수에 대한 기대는 안 하셔도 된다. 올해 증권사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치가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들 3,000도 못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2,800, 2,900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정말 소수의 한 20%도 안 되는 증권사만이 그것도 대부분이 중소형 증권사였고요. 그런 증권사만이 3,000 초반까지 보는 게 가장 높은 목표치였는데 올해 4,2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억지로 수익률을 높이고 맞출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잘 조정을 하고 내년까지도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야 이제 뭐 기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을 수도 없고 뭐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큰 물량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제도를 좀 마련하면은 연말 수급이 좋아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산타랠리는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된다. 종목별로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내일 휴일이고 또 징검다리 또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좀 한산해지는 역할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러분들은 종목별 대응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작년에도 올해 4,000포인트 넘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4,000포인트를 코스피가 넘어가야 코스닥을 끌어당겨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간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승 누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내년에 정말 연말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준비 오늘도 제가 함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온기를 우리 기대해 볼 만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파트너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은 진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나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진짜 상승과 온기를 좀 온전히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는 CES였고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요? 네, 저희가 지금 비만 치료제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나도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어디까지 또 좋아질 수 있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GLP-1 시대 그 이후 이제 글루카곤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을 선점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이 아니라 안정인데 제가 오타를 냈나 봅니다.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 우리도 처음에 노보노디스크에 물고비나 들어왔을 때 다들 이제 원했었는데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면서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체중 감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혹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적용증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적용증의 확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발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가 또 앞서 나가고 있느냐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서로 MOU를 해서 그리고 M&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섹터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이고요. 최근에 기술 경쟁 그리고 제형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안타 종목은 보통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안타 종목은 대웅제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대웅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뭐 대표적인 제품 우루사부터 시작해서 네.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부터 저는 대웅제약 말씀드릴 때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유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이 항상 뛰어들어 있고 맞아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 치료제니 탈모 치료제니 이번에 비만 치료제니 다 진출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뭐 톡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이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 다 이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웅제약은 약간 이제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세대로 생각하는 게 이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패치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쪽에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 주사제에 대한 이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패치제 같은 경우는 딱 붙이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클로팜 플랫폼의 이 흡수율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구용이나 패치제나 이런 쪽은 다 흡수율이 문제인데 자회사 대웅 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이 클로팜 같은 경우는 기존 이 패치제, 뭐 주사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80% 이상의 생체 이용률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패치제 정도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주사제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기나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유통이나 보관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통의 편의성까지 있는 이런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그리고 이미 일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잘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규모 라이선스 사업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들이 계속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 대웅제약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면에서 실적이 또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안타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은 저희가 코스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루타 네. 종목은 제가 좀 빨리 움직이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D&D 파마텍이요. 네, 사실 D&D 파마텍은 이미 말로 없는 시즌2에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벌써 158%나 올라왔습니다. 와.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휴식 구간 이후에 또 멋지게 움직이지 않을까.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해서 네. 발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오랄 링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이제 ADC 말씀드리면서도 링커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타겟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지점까지 끌고 가서 그 지점에서 약물을 전달해서 효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전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뭐 닥터 캡슐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장을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도 홍보를 했던 광고 같은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과거에는 일부 이렇게 전달됐다면 요즘에는 얼만큼 잘 타겟까지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오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경구용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라에다가 사실 6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했는데 메세라를 이제 화이자가 인수한다라는 이런 대형 호재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세라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화이자를 통해 진출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화이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뭐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피인수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D&D 파마텍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세라가 아니라 화이자에다가 6개의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것과
같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뭐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는데 이 메시 치료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해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호타 종목은 D&D 파마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패치가 아니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만룸론 시즌2에서 158%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호타 종목이 조금은 가벼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3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3루타는 제가 네. 보통 호타 준족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넣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제가 기존에도 한미약품은 뭐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임상 진행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60% 상승했었는데 저는 이게 성에 안 찹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래요? 드렸어요. 이게 세 자릿수로 넘어가서 이제 100%는 넘어가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는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못 오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기술력만큼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이에요. 이미 랩스 커버러지 10년의 진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8조 원 라이선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금과는 화폐 가치도 다르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그때는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신화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스커버리지 기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기 지속형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당뇨 치료제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주일 단위 그리고 2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선두주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넘어온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식욕을 억제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이 부작용을 비만 치료제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랩스커버리지 기술이 원래 당뇨 쪽으로 계속 이제 나왔던 기술 아니겠습니까? 에페네글레타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가 다시 반환이 된 기술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갔더니 벌써 임상 3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뭐 판매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는 실적으로 또 따박따박 찍히게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베이글랩스랑 해서 뭐 관리나 이런 근육량 조절까지 사실 한미약품이 근육량을 줄이지 않고 혹은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임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유지만 되더라도 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기 지속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경영권 리스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해소된 한미약품.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년 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력을 얼마큼 갖고 있고 개발에 투자를 얼마큼 할 수 있냐인데 한미 약품이 많은 돈으로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미 약품까지 들으니까요, 저희가 만루 없는 종목이 궁금한데 과연 한미 약품을 제치고 어떤 종목이 오늘 선정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그 만루 홈런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도전을 하고 수익률이 엄청 좋은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즌2에는 처음 왔는데 네. 보니까 세 자릿대 수익률. 저희가 앞서 말했던 D&D 파마텍은 158%고 네. LS 일렉트릭은 뭐 79%인데 수익률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2월에는 아마 대격변이 좀 한번 있을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도 또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이제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벌써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X
일렉트릭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X 일렉트릭도 저는 이게 세 자리 수익률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에코프로도 저는 2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요? 네, 100%는 기본이고 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200%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페이지 종목 좋은 종목들이 잘 들어와 있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직은 출발하다가 잠깐 중간 저항이 막혀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롯데강강개발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차이로 아직 1차 목표치도 도달 못했는데 지금 6위에 있죠. 목표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50%가 돼야 1차 목표치니까. 이 종목 또한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뭐 로봇주나 뭐 아니면은 SKC 같은 이런 그 유리기판주나 아마 내년 1월에 보시면 또 한번 재밌고 멋진 움직임 보일 겁니다. 그리고 SMG엔터 이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로 없는 도달하고 살짝 밀려 내려왔어요. 이노스페이스 이슈 때문에 내려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14,000원 아래 구간이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마감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오늘 어제 이제 마감 부분에 있던 이 종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 뭐 14,000원 전후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봄직하다. 어제 종가가 아니어도 오늘도 기회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최소 절반이라도 줄이면서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나서 18,000원 돌파한지 보고 눌리면은 재매수하거나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지 자세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어차피 또 저희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무료 방송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말로 홈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홈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가격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산타 랠리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네. 산타처럼 또 종목에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되거든요. 네, 네. 저희 한미약품을 이긴 종목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시즌 1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던 종목인데 바로 인벤트지랩입니다. 아, 인벤트지랩. 네. 시즌 1에서 수익률 3위를 기록하면서 46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위에는 두 종목밖에 없는데 두 종목은 10배고를 달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은 10배고를 코앞에 두고 있고 한 종목은 1,500%를 넘어갔죠. 그래서 3위에 좀 466%면은 사실 1위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있는 종목입니다. 2위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지금보다 2배는 올라가야 돼서 예,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번 더 2차 도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파트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주에서 2주 이게 아니라 일단 1개월부터 시작하고 3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만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3개월에 한 번 주사는 그래도 좀 싫기는 한데 3개월에 한 번이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쪽으로 해서 유한양행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베링과임하고도 또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업은 경구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흡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노보노디스크도 리벨서스 가지고 이제 리벨서스 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효능이 너무 낮아요. 흡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효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벤티지랩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링커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흡수율이 73배 효능이 나왔습니다. 24.3%라는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획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 인벤티지를 그렇기 때문에 466%나 상승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립선비대증부터 시작해
시작해가지고 탈모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지금 이 플랫폼을 적용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라이선스 아웃과 그리고 신약 출시 기대감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12,500원 아래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7,5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75,000원 죄송합니다. 75,0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가격권인 것 같아요. 7만 원 전후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권이면은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열려는 있지만 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7만 5천 원을 회복하고 21선까지 이제 슬쩍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21선도 올라가다 지금 슬쩍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여기 넘어가는 건 이제 쉬워집니다. 여기만 올라타게 되면 제가 볼 때 전고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1차 목표치는 한 9만 원 정도를 이제 짧게 한번 잡아보고 2차 목표치는 12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2만 5천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수급이 붙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AS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즌 1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로 홈런 도전 종목은요,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시즌 1 때 무려 4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던 종목인데요. 과연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 도전이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실제 날씨는 날씨가 차츰 개가면서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은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추위가 예상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실제 날씨, 우리 증시 날씨는 어떨까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폭이 더디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코스피 마을에 산타가 올지 안 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환율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오늘 환율이 1,460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 그러면 종목별 날씨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프리마켓부터 뜨겁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전장 사업에서는 두 번째 조단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미래 전장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뜨겁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엔케미 CATL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회액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오늘 정규장까지 리튬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구리 관련주가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값, 은값에 이어서 구리값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미장에서 광산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맑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지수에도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출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이러한 전망 소화하면서 오늘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머노이드 관련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도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부품과 솔루션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들의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 포착이 됐고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테마성 성격을 가지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같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두산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SK 실트론을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인수가 됐을 시에 영업 가치가 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고요. 또 오늘 DS 증권에서는 SK 실트론으로 인수로 인해 자금 우려가 해소가 됐다며 목표가 15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주가도 맑은 보이고 있고요. 다음 보실 기업의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며 폭등을 했었죠. 오늘 또다시 증권가에서 전망이 나왔는데 스페이스X 상장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며 목표가를 3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수혜가 부각이 된다며 내년도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리포트 소화하면서 한라캐스트 역시나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종목 로봇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 그룹이 내년도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햇살 받아가는 현대무벡스고요. 오늘 우린 PTS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내년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다는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리브스메도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포착이 됐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2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2억 원으로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재무설계라는 게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온다는 거는 금융상품을 특히 가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 안에 절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향후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하고는 단순하게 돈을 불리는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 6단계 프로세스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객분을 만나면 이제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고객이 어떤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회자분 같은 경우는 주택구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퇴자금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증여상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무적인 목표에 맞춰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흘러갈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리스트를 받아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를 받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받는데 이건 미래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분들의 재무적인 인생의 목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계획 안에 종속되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를 해요. 같은 비슷한 소득원 대비해서 과연 현재 재산은 많이 모아져 있는지, 절세는 잘 되고 있는지, 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을 해나갈 것이냐, 그 이외에 포트폴리오 제안을 드리게 돼요. 근데 재무 설계는 재테크하고 다른 게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해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뭐 가지고 있던 뭐 금융 상품들을 갖다 변경한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니면은 상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 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주택 구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재무적인 목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6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쭉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녀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자산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정 부분의 자금을 증여신고를 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5년 뒤에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기로 해요. 그러면은 증여신고를 했던 증여상속설계를 통해서 절세를 해야 될 거고 5년 후에 주택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좋았고 한국 시장도 많이 좋지만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채권이라든지 ETF나 정리식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5년 동안 자산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모으는 과정 속에도 절세 플랜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조합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ISA나 이런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어느 정도의 이 부동산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은 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고 그 안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실제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절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자녀한테 그렇게 주택을 갖다 5년 뒤에 사줬지만 제 은퇴 자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소득원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향후에 또 자녀들한테 상속증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산 설계까지 같이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재무 설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자금 설계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겠죠. 유학자금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에 꼭 필요한 그 재무 목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입 자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 독립 자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은퇴 자금이 될 겁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무 목표로 주택을 마련하는 목표로 저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적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증권사의 그런 ETF나 펀드나 이런 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내 투자성에 맞게끔 저축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번째 목표를 삼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자산을 형성하면서 사실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워낙 좋았지만 뭐 코인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또 영끌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50대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돈을 갖다 10억 모아야지, 20억 모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득원이 약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요.
지금 사회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몸으로 버는 소득이 나중에 없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이런 연금소득과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대소득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소득원이 들어오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임대소득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배당소득을 6%짜리를 받는다. 그럼 약 2억 원 정도의 배당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데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런 달러 자산이라든지 외화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다를 거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도 연금소득세를 갖다가 이제 이 부과하는 방법들이 다를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절세하고 또 80세, 90세,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많이 형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연령대별로 기본적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업 중 일부에서는요, 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소득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지만 지출을 갖다 통제를 하고 소득이 매달 같은 날짜에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소득원을 자꾸 늘려가지고 향후에 다른 소득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언젠가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나오게 될 거고 이 소득원들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재무설계는 사회 초년생이 더 중요합니다. 통장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저축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출 통제를 해야 되고 매달 내가 쓰는 돈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0만 원을 받는데 저축을 150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달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상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부족한 달에는 여행 갈 때는 거기서 빌려서 쓰고 그리고 다시 평달에는 아껴서 거기다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돈은 늘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저축 금액은 항상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사회 초년생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가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사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 만들거나 1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만 돈을 넣으면 물가 상승률이 5%고 은행 예금이 3%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그런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하고 실제대로만 하게 되면 별로 실패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남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고평가돼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또 미국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를 봤을 때는 채권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킬의 채권의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쿠폰에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미국 쪽에. 미국은 금리가 올해는 한 2번,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그럼 거기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좀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약 2년이나 3년 정도의 주식형을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겁니다. 한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요. 그 1년이면 얼마죠? 약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60세 은퇴하셔가지고 현재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한 90세까지만 이제 사신다고 해도 약 30년이면 15억 정도의 현재 가치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은퇴 준비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30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전세 살고 있으면 집을 구입해야 되니까 은퇴 자금으로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자금이 한 70%면 20, 30% 정도는 그런 은퇴 자금이나 다른 자금들로 같이 저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재무 설계를 갖다가 실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받는 소득원 중에 약 50%는 연금 소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희가 오해들이 좀 있긴 있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당시에 갔을 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화를 찍어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5년마다 조정 재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은퇴 시점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연금성 자산이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성 자산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있지만 단점은 돈이 좀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소득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이 이 월배당이나 분기배당 해주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약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코카콜라나 뭐 P&G 같은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배당 주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 배당 소득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있으면 좋은 게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은 물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만 실물자산이 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원들을 좀 골고루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약 50%, 배당소득이 20에서 30%, 그리고 이자소득은 이자는 좀 낮지만 유동성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내 은퇴 자금의 100%를 여러 가지 소득원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가 약 70%면 30% 정도는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은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60세, 70세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건 지금도 제가 다른 소득원들이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은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안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섰다. 경기의 체온계로 불리는 닥터 쿠퍼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열기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단순한 호황 신호라기보다 공급 불안과 투기적 자금이 맞물린 불안한 랠리로 해석된다. 최근 콩고, 칠레, 인도네시아 주요 광산이 잇따라 멈춰섰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구리 관세 추진설까지 더해지며 공급망이 흔들렸다. 도이체방크는 주요 광산 생산량이 올해 3% 줄고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전력망 확충으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글로벌 구리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이번 상승세는 실제 수급보다 미래 부족에 대한 투자자 기대가 이끌고 있다며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닥터 쿠퍼는 지금의 시장을 경기 호황이 아닌 기대가 앞선 불안한 랠리로 진단하고 있다.
네, 수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마음은 좀 들떠 있었는데 시장은 좀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시장 좀 약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특징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내일 하루 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휴일에 대한 어떤 또 이제 그 팔고 가자는 심리가 좀 작용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장 초반과 대비해 봤을 때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급락을 했죠. 뭐 사실 장중에 이제 1,485원까지 고점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순히 이제 어떤 구두 개입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해외 투자 자금,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자금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발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물론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현실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일단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이 크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환해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남은 올해 동안의 기간 동안에 조금 이런 환율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화의 약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도 들어갔고, 퓨런티어라든가 SOS랩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몇 가지의 재료가 있었죠.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만이 독일의 GF의 어떤 ADAS 부문에 대한 인수를 했다. 한 2조 2천억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 결국 이 부분에서 전장이라든가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자율주행 시연을 오늘 했다라는 그런 또 기사도 좀 나왔고요. 또 내년 CES에서의 또 이제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해 보였고요. 최근에 사실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라든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어떤 국산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오늘은 시장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제 원자재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구리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원자재 랠리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금도 한동안 조정을 받더니만 금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가에 기록을 했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지금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 앞에서 이제 잠깐 나온 대로 구리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단순히 구리 가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또 리튬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네.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런 것들과 좀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주의 강세라든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구리 가격의 강세가 이런 어떤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클리컬 업종이 내년엔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고요. 네. 리튬 관련주도 강했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원자재의 전반적인 랠리 분위기가 시장에서 조금 이러한 흐름들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쪽 흐름 좋았고요. 자율주행도 오늘 탄력을 또 제대로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섹터가 있었고 반면에 오늘 좀 반도체는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HBM4 기술력을 인정받은 삼성전자 이제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 간밤에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좀 좋으면서 코스피 견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오늘 약세는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제 저는 오늘은 일단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테크주들이 이제 조정을 마치면서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우리 시장에 또 비슷한 맥락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 휴일을 앞두고 그동안 이제 좀 올라온 거에 대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무엇보다도 다시 11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또 매물의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는 그동안 사실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11만 원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은 지지선이 한 레벨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부터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제 11만 원의 안착의 여부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10만 원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어떤 주가의 레벨이 과연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하락 반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5포인트가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4,111포인트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장중 내내 좀 약한 모습 그리긴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 약세 그리고 있고요. 915.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이어가줬는데 3거래일 연속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대, 기관이 2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해줬고요. 개인은 반면에 6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좀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지수 전반에 좀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소화해냈고요. 기관이 500억 원대, 개인은 400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만 1,000원 선에 걸터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원 선이 새로운 지지대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하는 구간이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6% 상승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전반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 2%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은 다소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이 2%대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받으면서 4%대 약세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24일 오늘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오후장 갈수록 힘이 빠지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움직임은 달랐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0.8%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미증시에서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대장주들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나 1.6%가량 빠지면서 반도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두산이 시총 상위단에서는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3%가량 오르면서 마감
마감했는데 SK 실트론에 대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전일 좀 강했었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그리고 현대, 롯템과 같은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가량 빠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2%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요.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한금융지주가 1.7%가량 상승했고 KB금융지주도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과 영풍의 흔들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 재련소와 관련된 유증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이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와 함께 우리 인터넷 대표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지수 대비 강했습니다. 1% 넘게 상승했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했지만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게 특징적인데요. 알테오젠이 2%가량 빠졌고요.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메지온과 클래식스까지 하락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올릭스는 2%, 보로노이가 최근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크게 빠지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SPG도 2.5%, 하이젠 R&M도 3%가량 하락하면서 로봇 기자재 관련된 기업, 부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 대형수들 약했는데 조선 기자재단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이 1.6%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엔캠은요,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2차 전지 가운데서도 강한 불꽃을 쏘아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액과 관련된 오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었죠. 무려 10%가량의 급등세를 막판까지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게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펄어비스가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경계감이 커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수 역시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종가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오늘 양대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2%대 약세를 결국 그렸고요. 4,108.6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5% 가까운 내림세 0.47% 전일 대비 내리면서 915.2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소폭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 흐름 대비했을 때 후반 흐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많이 빠져가는 모습이었고요. 4,106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4,137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영 힘을 못 쓰는 코스닥 지수였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913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해 갔고요. 기관도 2천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팔자세 보이면서 7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물량 조금씩 덜어내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500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600억 원대, 개인도 300억 가까운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그렸고요. 카카오의 수급이 최근에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금융주 안에서는 신한지주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꾸준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 이전 이후에도 파트너사들과 견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타났습니다. IT센 글로벌, 클로봇 그리고 키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지면서 시장 대비 주가 흐름 양호했습니다. 제형솔루텍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주 안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흐름도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3,555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고 이후 양호한 흐름 유지해지면서 결국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삼성이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에이더스 사업부, 독일의 기업의 에이더스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인수 규모가 2.6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로 오랜만에 빅딜이 성사됐다라는 점,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 전장 사업, 자율주행 쪽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했습니다. 제형솔루텍은 3,4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이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동반해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모멘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중장기적인 배당 정책 속에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지노믹스 화제 종목이죠. 지난 18일에 상장한 새내기 바이오주인데 상한가 행진은 마무리됐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는 소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M도 기관이 최근 꾸준히 순매수하면서 9거래일 연속 SM 모아가는 흐름이고요. 클로봇과 비츠로넥스텍,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AI라든가 반도체 보안 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넓혀져가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44,900원까지 장중에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오늘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결국 10%대 탄력을 유지해줬습니다. 43,500원의 종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시장이 하루 쉬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파이널 포인트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또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연휴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그리고 저희 12월 31일 날 우리 시장이 쉬어가죠. 이러한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한 걸음 쉬어가려는 경계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양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 남은 거래일은 단 4일이고요. 오늘을 제외하면 3거래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개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이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지수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 급등한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오늘 그로 인해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일부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상장 주관사에 대한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국내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던가 기술 제약을 맺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섹터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던 것도 스페이스 X 섹터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가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IPO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페이스 X의 발사장 인근에 동물을 보호하는 구역에 대한 일부 이전을 검토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을 들어 올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빌리티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왔는데요. 특히나 현대차가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대한 실물 시연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관돼서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었습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과 하만이 독일에 있는 ADS사를 인수했다, 사업부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고 나서 8년 만에 진행이 되는 최대 전장 M&A 인수합병이 진행된 거고요. 시장이 이 삼성이 자율주행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쉬어가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금요일장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 전략 우리는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증시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면서 우리 증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지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미국발 훈풍이 나타난다면 우리 증시에도 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금요일장에 돌아오면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첫 번째는 일단 그 26일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12월 이제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날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매수를 하셔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결산법인 배당 기준일이 26일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시장에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1월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선반영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1월에 그 중요한 양대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CES 2026하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CES 2026은 1월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핵심 테마는 AI입니다. 단순히 이제 AI를 떠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아마도 융합되는 그런 개념의 전반적인 이번에 이제 핵심 테마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고 어떤 것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이제 어떤 딜들이 오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이 한 차례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랠리가 좀 재개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고 결국 또 이제 한편으로는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뭐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가 테마들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이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며칠 거래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에 좀 대응하는 내년에 이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키워드는 AI로 역시나 잡히고 있고 AI 버블론이 그동안 많이 드리워 있었지만 그래도 좀 그러한 내러티브 다시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에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지를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금요일 시장이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이오들은 제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의 그 시점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대응을 한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조정의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유한양행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횡보 구간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의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재료는 비소세 포함 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라이센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레이저티닙이 기존의 어떤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아미반타마파구의 병역요법이 미국의 이제 그 암 임상 전 진료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러면 처방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얀센과의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런 계약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레이저티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의 직접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수익의 어떤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한양행은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비지방성 간염, 메쉬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의 주가는 사실은 오랫동안 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러한 신약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된 주가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정도의 가격에선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0만 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하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 본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깊어지기도 하는 시점인데, 주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유한양행을 함께 추천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2,500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고 싶은데, 금요일장을 좀 대비해 보면서 또 연말 증시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거래일이 오늘 빼고 3거래일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 거의 시장은 올해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은 역시 내년에 대비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내년의 증시가 올해의 증시와는 똑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내년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년 시장은 또 내년 시장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내년 전망을 종합해 보면은 내년에는 조금 보다 올해처럼 어떤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들의 강세들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증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별 종목 장세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의 재정비는 지금부터 이제 좀 서서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빅테크 쏠림에서 벗어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색깔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또 투자자로서 잘 갖춰야 할 자세가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대표님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